안녕하십니까. 강남 시니어 플라자에서 고전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공찬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춘추 전국 시대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라고 얘기했죠. 혼란한 시대. 그래서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사상가들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상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사상이 그냥 이런 사상만 있다, 그냥 그쪽의 맥락이지 그때 주류를 이루지 못했죠.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한, 쉽게 말해서 하나의 사상으로 자리 잡은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은 춘추시대의 사상가들을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전국시대의 사상가 보면서 마무리할 건데, 우리가 배우는 고전 철학이 바로 요 춘추 전국시대에 등장했던 사상가들의 그 내용을, 말을, 행동을 이렇게 글로써 적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춘추시대에 누가 나오냐? 춘추시대에 이제 처음 나온 사상가가 노자라는 사상가가 나옵니다. 노자. 우리가 이제 노자 그러면 늙을로 사람자, 아들자, 늙은 사람이었다. 태어나면서 얼굴이 백발, 머리가 백발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노자라는 사람은 그 주나라, 쉽게 말해서 주나라 때 수장실이 뭐냐면 국립도서관이에요. 국립도서관의 사서였습니다. 사서. 근데 주나라가 이제 쇠퇴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주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가 무너지는, 예라는 것은 그 조화로움이에요. 조화로움이 무너지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노자가 떠나죠. 그랬더니 이제 성문직인 그 윤회라는 사람이 보고, 선생님 어디를 가십니까? 그래요. 어디를 가십니까? 선생님이 이 나라를 떠나시면 누가 도를 전합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말을 해서 전해주지. 그래서 적은 차가 적은 책, 한 5,000여 글자로 된 책이 노자라는 책이죠. 그 노자는 그 짤막짤막해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노자는 꼭 시가 아니냐 얘기하는데 시는 아니고 함축된 말을 하죠. 길게 말을 안 하고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노자는 뭘 말을 하냐?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럼 노자 사상의 특징이 뭐요? 그럼 이제 노자는 요 얘기를 하죠. 무위 자연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요 무위라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죠. 무위가 뭐냐? 무위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자연스럽다? 그럼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냥 논팽이 마냥 계속 집에서 그냥 비등비등 놀고 일도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무의자이냐? 학생들이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무의자이냐? 아니에요. 무의자인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무의자인이라는 게 뭐냐면, 요 무의라는 게 반대말 이게 인위입니다. 인위. 유의, 이걸 유의라고 그러기도 하죠. 유의.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했을 때 그거는 자연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무의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면, 사람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본심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요 본심의 마음이 무의예요. 그럼 요거는 인위적인 행동을 안 하죠. 그럼 욕심이 뭐냐? 요게 인위가 되고 유위가 되는 거죠.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무의자연은 본심에서의 마음. 요것이 뭡니까? 이건 자연의 마음. 자연심. 하늘의 마음. 천심. 요 마음으로 했을 때 그 행동은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뭘 할 필요 없는 거죠. 무의가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러는 행동들이 머리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상태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럼 학생이 공부하는 거 자연이겠죠.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도 뭐예요? 자연이겠죠. 그럼 이 노자의 무의자연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심의 마음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나를 움직이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노자의 무의자연이죠. 그래서 노자라는 책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그러면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어요. 성경책이. 그런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노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자라는 책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덕경이라고 합니다. 도덕경. 도덕경. 도경과 덕경. 그래서 1장부터 37장. 38장에서 81장. 이것이 노자의 도덕경이에요. 노자의 도덕경.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노자가 어떤 책이냐를 보려면 이 짧은 시간에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그 각장 도경과 덕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노자 첫 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자, 이 말 속에 노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가 다 있어요. 자, 진리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진리, 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죠. 그러면 사람이 있기 이전에 이 진리라고 하는 자연은 먼저 뭐였습니까?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이 먼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진리다. 원래 진리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가히 말할 수 있는 진리,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식 속에 만든 진리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죠. 원래 인간이 있기 이전에 자연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했었는데 인간이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명, 이름이다라고 크게 말할 수 있는 이름은 일정한 이름이 아니다. 왜? 야,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웃긴 게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을 붙인 건 누가 붙였습니까? 이것도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요 이름이 정말 이름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 이름을 받은 사람도 그 이름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합의를 할 때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참새가 날아간다. 그래서 어이 참새 이리 와. 그러면 참새가 왜 나를 불렀냐 이럴까요? 그냥 날아가요. 참새는 자기가 참새인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그게 그거인 것 마냥 약속을 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또 뭐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부르는 이름도 다 달라. 그거 어디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심지어 개를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이 저희 이제 어머님 집에서 잠시 옥상에서 산 경우가 있었는데 개를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미국에서부터 미국인이 기르는 개니까 아마 이거 한국말 안 썼겠죠.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요. 짖지 마! 이래도 막 짖어. 근데 영어로 얘기해. No barking. barking. bark가 짖다라는 뜻이에요. 짖지 마! 그러면 탁 안 짖어. 그러니까 걔가 영어만 알아듣는다니까요. 또 독일어는 독일어만 알아들겠지. 그러면 우리가 말한 이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뭐다?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그 장소에서의 약속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뭘 만들어 놓습니까? 나름대로 주죠. 고정관념. 쉽게 말해서 가치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죠. 그럼 이 고정관념과 가치관은 옳을까요?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고정관념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죠. 아주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거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고정관념과 가치관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그 시간에 만든 생각을 갖고 이것을 옳다고 만든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그걸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거짓상이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예수는 뭐라 그랬냐? 이걸 우상이라 그랬던 겁니다. 우상. 거짓상을 만들고 살지 말라. 내 마음에 거짓을 만들고 살면 나는 뭐예요? 거짓에 움직이는 그런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자는 이걸 믿으면 안 된다고 첫 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관들이 일종의 내가 만든 하나의 거짓 우상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지워야죠. 자,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러면 이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지우자. 이걸 다 지우자. 지워버리자.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은 뭐만 있을까요? 그 상황에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나는 따라가겠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보세요. 요즘 내가 내 몸을 챙기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다. 그럼 사람은 이기적으로 돼요. 이기적인 겁니다. 사람은. 왜? 내 몸 챙기기에 불리하니까. 근데 내 몸을 챙기고 여유가 좀 있어. 그럼 사람은 이타적으로 돼요. 그러면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중간값이 있냐? 없어요. 상황에 따라 이기적으로 될 수도 있고 이타적으로 될 수 있고 요 값이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움직이죠. 이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시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중. 상황에 딱 적중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노자는 요 시중의 역할을 잘하는 거를 뭘로 봐냐? 물이라고 봤던 거예요. 물. 그래서 상선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왜? 물은 나라는 고정관념이 없이 주어진 상황에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네모 한 통에 담으면 네모통 물이 되고 세모통에 담으면 세모,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물, 또 약수, 이렇게 모든 상황에 나를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물. 이게 바로 시중의 삶이고 이것이 뭐다? 자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도에서 그러면 이제 덕경은 뭐냐? 이 도를 잘 실천하는 능력이 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경 처음 시작된 38장에 노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은 뭐라 그랬다? 도였다. 덕이다. 요 도덕의 삶을 사는 거, 요게 바로 뭡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이나 이브 같은, 이게 바로 완전한 자연의 모습이 도덕이죠.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실도, 도를 잃어버린 이후에 덕이 생겼고, 덕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인이 생기고, 인을 잃어버린 이후에 의가 생기고, 의를 잃어버린 이후에 예가 생겨났다. 예가. 그래서 인, 의, 예.
이제 인의의 지랄도 지는 얘기하냐면 지는 십이지심에 딱 보고 하는 마음이 되면 생략하죠. 근데 자 그러면 요게 제대로 된 원래 자연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요 모습이 생겨났잖아. 인과 그래서 요 인은 뭐냐? 이걸 한 마음이라고 그러고 의는 한 마음이 현실에서 구체화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의로움에 구체화된 것이 매뉴얼화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느껴지는 가장 아래 수준에 미치는 것이 뭐냐? 바로 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릇 예라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껍데기. 그럼 이제 예라는 게 대부분 예법, 예절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껍데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도덕이 있고 자연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법을 지키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양심대로 살아도 저절로 법이 지켜진다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약간 뭡니까? 예나 이런 거에 지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사람이 살아가면 이제 뭐예요? 이 예의 노예가 돼버린다고요. 노예가. 그래서 노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예라는 것은 진리의 껍데기고 뭡니까? 요거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 예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법을 나는 뭐 에티켓 좋고 막 이러는 거. 이 얘가 이제 현실에서 에티켓이거든요. 에티켓. 그래서 아주 매너가 좋다? 그거 위험한 거죠. 왜? 잘 한번 보세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뭡니까? 굉장히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굉장히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음속에 나는 사기를 칠 마음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해라 그래도 안 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안 해요. 그럼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 사람을 만날 때 나한테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잘할 수 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무슨 목적이 없고 이런 사람은 잘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 못할 이유도 없어요. 무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답을 얻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은 요 도덕을 지키고 인의의 마음을 갖는 거. 요거지. 요 예. 그래서 그 노자는 그래요. 그 예는 진리의 껍데기라고도 얘기했으며 또 이제 뭐냐. 진리가 그게 익으면 이제 그 예언을 한다는 거죠. 미리 아는 거. 이게 나중에 느낌이 왕성하면 예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지력. 뭔가를 알게 돼.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 요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이득을 낳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뭐 예지를 통해서 많은 이득을 낳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뭐예요? 요 하늘이 부여해준 이 능력이 내가 욕심을 채우는 거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이 차단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노자는 1장부터 81장까지 뭐 길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짤막짤막한 시마냥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자연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자가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노자의 마음이나 요 생각들이 먹히지를 않아요. 노자도 그래요. 진리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덤덤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음식도 내 몸에 좋은 음식은요 그냥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슴슴한 거죠. 자연의 맛이. 근데 이제 욕심이 많으면 굉장히 뭐예요? 자극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에는 슴슴한 게 좋다는 거죠. 심심한 맛이. 자 이러면서 이제 노자가 이제
끝나고 사실 끝난 건 아니죠. 노자 끝 무렵에 이제 그 접해 같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바로 공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기본적으로 내버려두면 된다고 봤던 거예요. 왜? 사람 자체가 자연의 모습인데 뭘 굳이 인위적으로 강의를 하냐 강조를 하냐 내버려둬라. 그럼 된다. 근데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사람이 그 제대로 할까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자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자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거 진짜 마음을 수양하고 굉장히 좋은 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공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공자. 혈통적으로 보면 동이족의 후손이에요. 동이족.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우리 조상이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요. 유학 사상을 갖다가 이제 집대성하고 했던 사람이 공자에서 유학의 창시자 공자 얘기하는데 우리 여러분 유학은요. 사실 이 동이족의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선조들의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DNA에 나타난 그 장점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학문화한 것이 유학이에요. 그래서 유학은 뭐 중국에서 이렇게 전달돼서 성리학 이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마음을 정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학 사상 그러면 별 뭡니까? 부담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자는 요 공자의 7대조가 그 공보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보가. 그 사람이 굉장히 부인이 이뻤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목공보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식에서 부인이니까 엄마지. 엄마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도둑한테 뭡니까? 그 부인을 뺏기고 아버지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 노나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쭉쭉 내려오다가 숙량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공자의 아버지입니다. 나이 68세 때 맨날 지는 해를 보면서 한숨을 끄벅끄벅 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평상시 숙량을 존경하는 안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조상을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시원찮다는 거죠. 아들이. 그럼 우리한테 딸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숙량 이 안씨가 집에 가서 딸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딸한테 내가 존경하는 분이 이 장군이거든요. 숙량을이. 이분이 계신데 누가 가서 결혼해서 애를 좀 낳아줄 생각이냐. 셋째 딸 안징제 라는 사람이 오케이를 했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면 16살. 그래서 52세의 차이에 태어난 사람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런 야합이생이라고 얘기해요. 들판에서 짝짓기를 해서 태어났다. 야합이생. 그럼 이게 뭘 중요하냐? 야합이라는 것 자체가 공자의 출생이 정상적이지 않은 출생이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자식 얻으려고 그냥 씨바지 같은 그런 관계였죠. 근데 더 웃긴 건 공자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엄마 안징제가 18세 때 그 공자를 먹여 살린 거죠. 그럼 여러분 옛날에 여자들이 애들을 먹여 살리기가 요즘만큼 수월했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왜 시집을 가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갔어요. 남자들이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들은 장가를 왜 가냐? 밥을 못 해먹어서 갔어요. 진짜로. 이런 식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18살짜리 여자애가 그 힘든 시기에 공자를 먹여 살리려면 방법이 없겠죠.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힘들었겠지. 그래서 그때 그래도 밥을 먹일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장례, 식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슬 버리는 곳, 구판
이런 데는 굳은 일이기 때문에 밥은 먹어줬다. 밥은. 그래서 아마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어린 공자를 데리고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죄기진설의 달인이에요. 달인. 그냥 맨날 묘자리로 장례식장 돌아다니면서 묘자리 장례식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때 이제 산소 막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가면서 어떻게 죄기진설하는지 잘 알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도 나이가 한 5살, 6살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유치원 같은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공자는 가난하니까 이런 데 못 갔겠죠.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하거든.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걸요.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이래서 뭡니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공자가 어떤 일을 하냐. 이제 그 어린 시절에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러 가는데 혼자만 엄마 따라 일을 하니까 아마 공부를 엄청 하고 싶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공자는 자기 이제 논어, 그래서 여러분 공자의 그 사상이나 행동, 말들을 이제 적은 책들이 논어거든요. 논어. 논어라는 책. 자, 논어는 뭐냐? 그 말을 엮었다. 이 엮었다. 그래서 이 말은 공자의 말, 공자와 제자들의 말, 제자들의 말을 다 엮은 것이 논어예요. 거기 보면 공자가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15세 때 지우학 그래요. 15세 때 뜻을 뒀다. 어디에? 학문에 뜻을 뒀다. 쉽게 말해 뭡니까? 15살에 처음으로 이제 뭡니까? 글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늦깎이 학생이죠. 늦깎이 학생. 근데 얘가 되겠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사람과 하기 싫어 죽겠는데 강제를 시킨 건 이게 다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하고 싶어 죽겠는데 했어. 최저 공자가 나이 30이 되니까 입 제대로 섰다. 입은 바로 이버예입니다. 이버예. 예를 통해서 제대로 섰다. 예를 통한 게 뭐예요? 예는 아까 얘기했지만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이 조화로움이 뭔지를 알면서 사람이 제대로 섰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꾸로 뒤집혀 있는 사람은 세상에 뒤집힌 거예요? 지가 뒤집힌 거예요? 세상에 뒤집혔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서서 보니까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에덴 동산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천국이었다. 이 조화로움을 알았다. 이게 바로 입이에요. 나이 30살에 모든 본질들이 조화롭다는 걸 안 거예요. 나이 30살에 공자가. 그럼 이제 나이 40이 되니까 부록이다. 그 부록은 욕심에 안 흔들린다. 뭐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우스갯소리를 뭐냐. 유혹하지 아니한다. 아무도 누구를 유혹 안 하는 나이가 40이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동심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안 흔들린다. 왜? 유혹에, 시간을 이거 뭐냐면 유혹에 아니면 욕심에 내 마음이 안 흔들린다. 이게 부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40이 넘으면 네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네 얼굴에 책임을 져라. 이게 바로 부록이란 말이에요. 부록.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자가 나이 50이 되니까 이제 지천명 하늘의 명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늘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느낌이 이 지라는 것은요 안다는 게 그냥 느낌으로 이제 하늘이 뭐라 그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뭡니까? 실천하는 그런 아주 막중한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공자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제 이순이다. 귀가 아주 순해졌다. 이 뭐게 뭐냐면 이순이라는 뜻은 그예요. 귀가 순해졌다는 게 뭐냐면 남들이 나한테 뭐 욕을 하고 뭐를 해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순한 거예요. 왜? 부처가 되면 삼라만상이 다 부처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눈에는 이 세상이 부처로 보입니다. 근데 돼지의 눈에는 이 세상이 뭐로 보일까요? 돼지로 보이죠. 이게 이순이 이순. 그리고 이제 공자가 72세, 3세 때 7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70세가 되니까 이제 공자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심소욕 불욕을 합니다. 종심소욕 불욕. 마음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데 법도를 넘지 않더라.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본심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욕이라는 게 있어요. 인욕. 요 인욕과 요 인욕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람의 욕심이고 요거는 하늘 마음의 욕심. 한 마음의 욕심. 그럼 종심의 요 마음은 요 인욕이겠죠, 요거. 한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 법도를 넘지를 않고 조화롭다 이거예요. 이것이 공자가 나이 70에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뭡니까 이게? 그쵸? 배움을 통해서 자, 아까 15세 때 지우학이잖아요. 배움. 근데 배움은 어떤 게 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배움을 좀 봐야 되는데 또 배움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소학이 있고 대학이 있습니다. 이 소학은 몸에 관련된 배움, 대학은 마음. 쉽게 말해서 지혜의 말씀. 이 소학은 지식이 지식. 그러면 이 제대로 된 배움이라는 건 뭡니까? 지식. 우리가 배우면 이 글 공부나 이런 지식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요게 멈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지혜의 말씀까지 그 이유를 도출해 내야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진리의 모습으로 가는 건데 공자는 배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학이지자 배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안 사람이다. 누구다? 공자다. 그럼 공자는 뭘 배웠냐? 그때 당시에 요, 순, 우, 탐, 문, 무 요 성인들이거든요. 요런 사람들의 사상을 수리부작이라 그래요. 잘 계승해서 새로 짓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사상을 잘 뭡니까? 계승하기만 하면 됐다는 거죠. 요것이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공자는 이 그 당시에 노나라가 좀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나라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그 동물원 사육사도 됐고 법무부 장관까지 해요. 그러면서 이제 노나라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제 나라가
이걸 보고 큰일 났거든. 야, 이거 노나라가 갑자기 강해지면 안 된다. 이거 제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노나라의 실권자에게, 개강자라는 실권자에게 이제 미녀로 구성된 미녀 가무단을 보냅니다. 그 개강자 개씨가 그걸 보고 그냥 실권자가 그냥 빠져가지고 조회를 안 열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끝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노나라를 떠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내 뜻을 알아줄 제후나 대부를 만나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내가 한번 일으켜서 살기 좋은 이상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게 바로 뭡니까? 대동사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사회. 그거를 만들려고 공자가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이제 그걸 보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야, 공자는 정말 정치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자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지천명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이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왜? 여러분, 공자는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왜 많았는지 아십니까? 이 단시간에 이 세상을 이상적인 나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게 뭐냐? 바로 정치예요, 정치. 그럼 정치. 그리고 우리가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자는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치는 리, 다스린다. 바로 이 리는 순리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잡아서 순리대로 만든다. 욕심이 없이 만든다. 그래서 정치는 바로 사람을 욕심이 없게,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을 없애게 해주는 거. 욕심을 없게 해주는 거. 요것이 뭡니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정치를 보면 욕심을 없게 해줍니까? 없애줍니까? 욕심을 자꾸 만들게 해줍니까? 욕심을 채우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정치는 정말 뭡니까? 잘못됐다고요. 욕심을 없애는 것이 정치인데 욕심을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자도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 막 이 나라 저 나라 갔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뜻을 못 이루죠.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후학을 양성하면서 이제 노후를 맞이하면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공자의 그런 행동, 모습,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엮은 책이 논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논어는 우리 인생 살면서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논어를 읽으세요 막 이래도 사람들은 잘 안 읽어요. 근데 옛날에 이건희 씨가 그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논어를 읽어봐라. 왜 그러냐면 이건희 씨 아버지가 이병철 씨인데, 이병철 씨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논어책을, 논어가 1장부터 2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쭉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분명 있을 거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문제를. 그래서 이병철 씨가 삼손을 키운 건 논어 사상의 덕분이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희 씨도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뭡니까? 논어라는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 논어 읽어라 하면 안 하다가 이제 이건희 씨가 논어 읽으라니까 갑자기 논어가 붐이 일어가지고 그 시기에 제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왜? 논어 강의를 부탁한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왜? 이건희가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사실 그럼 논어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냐? 욕심을 지워라. 이거 욕심을 지워라. 욕심을 버리자. 이것이 논어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욕심을 버리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논어가 가지고 있는 책의
내용이에요. 사실 써머리예요. 근데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욕심을 버리면 어때요? 잘 살겠어요? 못 살아요? 상충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요즘은 뭡니까? 자, 영끌해서 부동산을 사라, 주식해라, 코인해라, 이래서 대박 쳐라. 이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진다고요. 대박 친 사람들이. 근데 노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본주의가 전정하고 이제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노노에 대해서 이런 거 뭐 읽어봤자 이러면서 요즘 이 고전 인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웃기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물질을 제대로 지키려면 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제대로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계속 뭘 강조했냐면 중용사상을 얘기했다고. 중용사상. 그래서 뭡니까? 몸과 마음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롭게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해당하는 게 인과 의고 몸에 해당하는 것이 예지란 말이에요. 예지. 그래서 인예지. 이것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공자의 중용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는 부작용이 없는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욕심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먹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먹힙니다. 그래서 공자도 그 당시에 성공은 못해요. 노자도 공자도. 그러면서 이제 춘추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전국시대로 접어들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전국시대의 이제 사상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국시대 사상가들 살펴보면서 이제 그 사상가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텍스트를 읽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전철학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